그래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던 국내 증시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신정부 출범 첫날 시장은 이제 일단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이틀 미국 장도 좋았고 유럽도 좋은데다가 아시아 시장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해봐야 이제 그건데 일본이 열렸는데 일본도 한 0.9% 정도. 그래도 이거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만 역사가 한번 신정부 출범 이후 역대 대선 이후 국내 정치 변동성 한번 점검해보고 갈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따져보자면 네. 한 달간의 그러니까 대선 이후 네. 이제 대선 이후에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경우가 많은데 네. 한 달 이후에 봤을 때는 조금씩 올랐던 경험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의 내역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피 평균적으로 4%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몇 번의 대선 이후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뭐 화면에 보시면 24%가 올라간 적도 있고요. 많이 밀렸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거를 무조건 올라간다,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긴 호흡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1년 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1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상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제거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지속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수출 동향 발표된 거 보니까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관세 충격이 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도 보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역대 최대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관세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우려 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처음 부각되고 나서 선주문 물량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면 주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업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행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올해 3월 달부터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하반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주가의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에는 업황 자체가 살짝 둔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캐펙스 투자가 지속이 될 경우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황 자체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 정도 선행되고 있는 습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뭐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선거에 대한 모멘텀들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에선 일부 차익 물량도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오랜만에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 흐름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도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만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뭐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이렇게 제법 움직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뭐 5%에서 10%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내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선이란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산업이고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나 업황이 좋은 기업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분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이다, 글로벌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적인 요소만 가지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밀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또 나름대로 견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쇼커버라든지 뭐 앞으로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재규 본부장도 참 냉정하셔. 이렇게 보면은 당장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본인이 그걸 말씀하시네. 뷰를.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예. 저희 의견 있는 경제 채널이잖아요. 아, 전 철강 섹터 궁금해요. 아닌 게 아니라 네. 오늘부터 발효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으로 1시 1분, 오후 오? 1시 1분. 그게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자정 12시. 아, 그러니까. 네. 예. 네. 지금 뭐 혹시나 싶어서 현대제철 살펴보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큰 움직임 마이너스 없어요. 0.2% 안팎? 오히려 뭐 동국홀딩스나 KG스틸은 또 올라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지난 거래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밀렸었던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아제강이 가장 많이 밀렸었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30% 정도가 미국향 수출이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철강주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도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쿼터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 우리도 쿼터제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철강 쪽 분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경쟁을 함으로써 유럽이 또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피해도 받을 수가 있고 유럽 쪽에 대한 피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산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지속될지 여부, 이 관세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무관세 쿼터를 축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텐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뭐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지금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본부장 보시기에 오늘 이제 발효된다는 그 50% 철강하고 알루미늄이죠. 네, 맞아요. 예. 그것도 결국
멀리 길게 안 가서 그냥 치킨 아웃 한다 보시는 거네. 네. 타코 된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타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기가 불편했는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내에서 피해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강하게 발언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주워 담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막 AI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는 대선 이전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렇고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어쨌든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지금 다수의 종목군들이 음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좀 비슷하게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부여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본장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정책적인 모멘텀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 대선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가 밀렸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시장 상황 자체가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차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많이 채우기에는 일단 실체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내재 가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과거에는 단발성으로 끝났던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강한데 이 와중에 혹시 빠지고 있거나 뭐 올라가더라도 좀 소폭, 좀 상승폭이 좀 미미하다 싶어서 뭐랄까요, 이 강세장에서 다소 좀 뒤처지는 섹터가 이번 부장님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네, 일단 제가 많이 살펴보진 못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었었는데 조선주들이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조선이나 방산, 원전은 올해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보여졌던 거고 작년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 업종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어쨌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구간과 주가가 밀렸을 때의 손익비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선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할 만한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쪽이라든지 증권 쪽이 강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 쪽이나 유통 쪽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피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 조선주에 대한 업황의 지속성, 업황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대형주라든지 혹은 내수주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예, 오늘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찔하긴 아니네요. 그 이전에 또 뭐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일단
저도 오늘 사실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업종이 이 네. 원전 쪽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니지만 네. 신재생 쪽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그렇죠. 스탠스를 예. 취해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관점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없어지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원자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원에서 20%가 안 되는 수치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9% 정도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발전하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감축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원전 쪽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의 주체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라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뚜렷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뚜렷한 메리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최근에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원자력 쪽과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 그리고 저평가의 관점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